우리가 믿고 있던 태양계의 모습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심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신호. 그 작은 흔적이 46억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성은 대기를 잃었는지, 왜 지구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행성들은 처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태양계의 모든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5년간의 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목성 궤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17억 마일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리를 날아온 이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행성 탐사 임무 중 하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성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구름 속으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향하며 주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장관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목성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인류는 태양계 최대 행성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준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주노가 전송해온 첫 번째 이미지들을 보는 순간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숨을 멎게 됐습니다. 5억 마일이나 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의 모습이 이토록 선명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목성 표면의 복잡한 구름 패턴과 회오리치는 폭풍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모자이크는 그야말로 우주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주노를 목성으로 보낸 진짜 목적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풀고 목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죠. 주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목성의 깊숙한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목성이 과연 고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죠. 지구나 다른 암석 행성들처럼 목성도 중심에 단단한 핵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목성 같은 가스 행성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게 아니라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혀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노가 목성 중심부에서 단단한 암석 핵을 발견한다면 목성은 처음에 지구처럼 작은 암석 행성으로 시작해서 점차 주변의 가스를 끌어모으며 거대해졌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체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성은 암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스 구름에서 직접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차이는 태양계 전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결국 목성의 탄생 비밀을 풀면 우리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성의 구름층 아래 깊숙한 곳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래비티, 즉 중력에 있었습니다. 주노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행성의 중력장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거든요. 목성을 빠른 속도로 돌면서 중력의 변화를 측정하면 행성 내부의 질량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성이 완전히 균일한 구 모양이라면 주노의 궤도는 매우 규칙적이고 매끄러웠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성 내부의 밀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섞여 있다면 주노는 그 차이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집중된 지역을 지날 때는 중력이 강해져서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죠. 지구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미세한 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목성 내부의 질량 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가스 행성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노의 정밀한 측정이 시작되면서 목성의 신비한 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성 중심부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체 핵 대신 흐릿하고 모호한 형태의 덩어리가 존재했던 거죠. 순수하게 금속과 암석으로만 이뤄진 단단한 핵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닌 이상한 중간 상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독특한 구조를 흐릿한 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기존 행성 과학의 모든 이론을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비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아보카도처럼 뚜렷한 경계를 가진 단단한 씨앗 같은 핵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재료가 뒤섞인 칠리스트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수소가스와 암석 물질, 그리고 금속 성분들이 서로 녹아서 섞인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어떤 행성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핵이었기 때문에 목성 내부에 대한 기존 모델들은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목성이 이처럼 독특한 흐릿한 핵을 갖게 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6억 년 전 태양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이론에 따르면 목성은 암석이나 가스 덩어리에서 직접 형성된 게 아니라 1인치 정도 크기의 작은 자갈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 태양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자갈 조각들이 서서히 뭉쳐지면서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했고, 이것이 목성의 원시 핵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자갈 더미가 계속 성장해서 지구 질량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갈 덩어리만으로는 목성이 지금처럼 거대해질 수 없었습니다. 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들에서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거대한 천체로 급속히 성장하려면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했죠. 목성이 점점 커질수록 중력도 강해졌고, 이 엄청난 중력은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끌어당겨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작은 핵들도 목성의 강력한 인력에 이끌려와 충돌하면서 원래 핵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은 목성의 원시 핵을 구성하던 가스와 자갈들과 뒤섞이면서 독특한 혼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수한 고체도 액체도 아닌 고체와 액체 사이에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노가 발견한 흐릿한 핵의 정체였습니다. 목성의 핵이 이런 임계 질량에 도달하자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모든 수소가스를 끌어당겨 두꺼운 대기층을 형성했고, 흐릿한 핵은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구름층 아래 깊숙이 감춰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목성의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노의 흐릿한 핵 발견은 목성의 형성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성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목성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세계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노의 정밀한 측정 장비들이 이 거대한 행성에 숨겨진 면모들을 하나씩 밝혀내면서 목성의 환경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혹한 곳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목성이 이토록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기장도 우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목성의 자기장은 그 규모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주노는 바로 이 강력한 자기장의 한가운데에 갇혀서 극한의 방사선 환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탐사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목성의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방사선 벨트는 인간은 물론 대부분의 전자장비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는 일은 다른 행성 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주노가 목성에 도달하기까지의 5년 여정은 그야말로 극한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우주항해였죠. 탐사선은 극심한 온도 변화와 소행성대의 위험한 우주 먼지들을 피해가며 신중하게 태양계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만약 항로상에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우주선에 충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임무 전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17억 마일의 긴 여정을 마치고 목성에 접근한 주노는 시속 16만 5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목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 가장 빠른 속도 중 하나였죠. 목성까지 도달하려면 이 정도로 빨라야 했지만, 동시에 목성의 중력에 포획될 만큼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목성 궤도 진입은
임무에서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순간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준호는 목성에 추락하거나 아니면 먼 우주로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정밀한 궤도 진입의 난이도를 비유하자면 런던에서 농구공을 던져서 뉴욕의 농구 골대 앞쪽 림에 정확히 튕겨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극도로 정밀한 계산과 실행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나사의 엔지니어들과 준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16년 독립기념일에 목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편 나사는 화성 탐사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붉은 행성으로 불리는 화성은 지구의 이웃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가장 야심찬 우주 탐사 목표 중 하나였죠. 하지만 화성 탐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보내는 이 모험은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장애물들로 가득했거든요.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도전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과거의 화성 탐사 기록을 보면 화성이 항상 따뜻하게 우주선을 맞아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화성은 말 그대로 우주선들의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물체를 발사해서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16년에 유럽 우주청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스키아파렐리 착륙선을 화성에 보냈지만 착륙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낙하산이 예정보다 일찍 분리되는 바람에 탐사선은 33초 동안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결국 스키아파렐리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화성 표면에 충돌하면서 검은 흉터만 남기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정말로 착륙하기 어려운 행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인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탐사선들도 화성 착륙 성공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붉은 행성 곳곳에는 착륙에 실패한 죽은 우주선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사가 최초로 화성에 무인 탐사선 착륙을 시도한 이후로 우주기관들은 이런 실패들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했죠. 하지만 승무원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 화성 표면으로 향하게 되면 그들은 이전의 모든 실패한 착륙선들과 똑같은 문제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화성 착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대기의 밀도였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나 얇기 때문에 우주선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항력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구에서처럼 커다란 낙하산을 펼쳐서 부드럽게 표면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얇은 대기를 조금은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화성의 이런 얇은 대기 문제는 수십억 년에 걸친 긴 역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화성은 자기장의 보호 없이 끊임없이 대기를 잃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희박한 대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인 태양풍은 보호막 없는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벗겨내왔습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금속 핵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이 우리 행성을 보호하면서 대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죠. 하지만 화성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45억 년 전에 화성과 지구가 우주의 먼지와 가스로부터 형성될 때 화성은 상대적으로 건축 재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느려졌고 결국 지구보다 훨씬 작은 크기가 됐거든요. 화성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차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구의 10배나 되는 추가 질량 덕분에 지구 내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회전하는 용융핵이 자기장을 계속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40억 년 전쯤 화성의 뜨거웠던 중심부는 식기 시작해서 굳어져 버렸죠. 활발한 핵이 없어지자 자기장도 사라졌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속의 하전 입자들이 화성 대기를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풍 때문에 지금도 매 초마다 화성의 대기가 조금씩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성은 점차 대기를 잃어가면서 현재와 같은 황량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화성에 거의 활용할 만한 대기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사는 무인 착륙선을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2012년에는 혁신적인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낙하산과 역추진 로켓을 조합하여 큐리오시티 탐사 로버를 성공적으로 착륙시켰죠. 이전 임무들에서는 낙하산과 함께 우주선 주변에 풍선 같은 완충 장치를 사용했는데 인간 승무원들이 그런 에어백에 의존해서 표면에 여러 번 튕겨오르는 착륙 방식을 좋아할 리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화성에 착륙시키려면 나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로버는 첨단 초음속 낙하산 팽창 연구 실험을 통해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트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버 같은 무인 탐사선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했지만 인간 승무원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탈 착륙선의 무게는 2,300파운드짜리 로버보다 훨씬 더 무거울 테니까요. 초음속 낙하산만으로는 승무원을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사는 완전히 새로운 착륙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화성의 희박한 대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해서 대기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도달한 다음 지면과 평행하게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속력을 잃는다는 개념이었죠. 우주 비행사들이 하강하는 동안 착륙선의 앞부분을 화성 표면 쪽으로 기울여서 지면에 가까운 가장 밀도 높은 대기층을 노린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순간에 대기와의 마찰을 이용해서 우주선 속도를 늦춘 후 최종 착륙을 위해 하강 엔진을 점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고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현재 나사는 화성의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을 표면에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화성의 얇은 대기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박한 대기 때문에 행성 표면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먼지 폭풍들이 발생하는 것이었죠. 화성에는 일반적인 먼지 폭풍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먼지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름들은 과거에 실제로 탐사 장비들을 파괴한 적도 있었거든요. 바람이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휘몰아치면서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미세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떠올라서 다시 땅에 가라앉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지가 하는 일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거대한 먼지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너무 커져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성 표면을 차갑게 만들면 지면과 대기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폭풍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사의 오퍼튜니티 로버는 이런 상황에 갇혀 위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죠. 행성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복잡한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에서 자갈로, 자갈에서 미행성체로 가는 각각의 단계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목성이 멀리 있는 바위들이 충돌해서 융합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면 목성 형성에는 1억 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태양이 원시행성 원반의 가스들을 날려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 주변의 가스 원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젊은 별은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고 온갖 종류의 태양 폭풍을 일으켜 주변 구름들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행성이 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시행성 원반이 대략 400만에서 500년 정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은 태양계 역사에서 불과 500만 년 만에 형성을 완료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 과정을 정말 빠르게 시작해야 했고 목성이 거대하고 암석질인 핵을 극도로 신속하게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목성은
원시 행성 원반에 있는 주변 가스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암석과 얼음 핵이 필요했습니다. 행성은 신속하게 핵을 구축하고 이 가스들이 날아가기 전에 포획해야 했습니다. 목성이 왜 그렇게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시계를 행성 형성의 가장 초기 단계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원시 행성 원반에서 최초의 행성 태시멀들을 형성할 때 원반에 있던 모든 작은 자갈들로 이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과 원반 전체에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작은 자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갈들을 행성 형성 모델에 추가하면 모든 과정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이런 자갈들을 혼합물에 추가하고 모델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작은 자갈들은 실제로 성장하는 원시 행성에 많은 질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갈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초기 원시별에게 성장을 가속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행성 태시멀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행성 태시머들의 성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자갈들을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 태시멀들은 상당한 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의 자갈들을 잡아당겨서 쌓아 올리며 성장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성 태시멀들은 자갈들이 매우 천천히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가 막대한 양의 자갈들을 포획할 수 있었고, 그러면 성장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행성은 정말로 빠르게 자라 주변의 모든 자갈들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광란의 먹이 사냥과 같았습니다. 행성들이 자갈을 대량으로 섭취함으로써 행성 태시멀만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약 1000배나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갈을 이용해서 태양계 형성을 모델링할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자갈의 강착은 매우 효율적이고 빠른 과정이었습니다. 자갈로 가득한 원반에서 행성 태시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각각의 행성 태시멀이 정말 빠르게 지구기 정도까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목성 같은 거대한 행성 하나를 형성하는 대신 지구 같은 작은 행성들을 100개나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태양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계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성장하고 있는 행성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자갈이 쌓이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원반 속의 첫 번째 천체는 정말 빠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천체는 같은 원반 같은 자갈들에서 형성되려고 했지만 첫 번째 천체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계가 성장할수록 중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큰 원시 행성은 더 작은 이웃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큰 이웃은 작은 행성의 궤도를 방해하고 위아래로 흔들 수 있었으며 원반에서 들어올려 빼내버림으로써 본질적으로 굶주리게 만들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갈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원반에서 밀려나면 작은 원시 행성은 굶어 죽었습니다. 더 큰 원시 행성은 자갈들을 대량으로 섭취하면서 더욱 크게 자라 번성했습니다. 자갈 이론은 왜 행성들이 태양이 원시 행성 원반을 날려버리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앞서서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과 다른 거대 행성들이 자갈로부터 성장해서 단지 수백만 년 만에 거대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수치적 모델이나 이론적 모델에 자갈 요소를 넣으면 갑자기 관찰된 시간 규모에서 이런 성장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갈은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행성은 주변의 가스를 매우 빠르게 흡수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목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행성 주변의 가스는 행성 생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젊은 태양계를 통해 행성을 밀어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행성이 이동하면 다른 성장하고 있는 행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의 거대한 행성 이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동 현상은 태양계 전체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자리로 밀어넣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충돌하고 흩어졌으며 어떤 것들은 행성의 위성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멀리 태양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이동 과정은 외계 행성들을 관측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과학자들은 와습 178b, 184b, 185b, 192b와 같은 별 주위를 도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놀랍게도 중심별의 수은보다도 훨씬 가까운 위치를 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로 행성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상식이었습니다. 별에 너무 가까우면 강력한 중력과 태양풍 때문에 가스가 모이지도 못하고 고체 물질도 흩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 행성들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바로 행성 이동이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먼 곳에서 형성된 뒤 주변 가스와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별 쪽으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행성 이동 이론은 우리 태양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은 원반 속에서 형성된 뒤 주변 가스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태양을 향해 이동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행성 후보들을 흐트리거나 흡수하고 원시 지구와 다른 암석 행성들의 궤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중력적인 춤은 태양계 초기의 구조를 완전히 재배치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의 배열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태양계 전체가 마치 혼란스러운 당구대처럼 수억 개의 천체가 서로 밀고 당기며 거대한 충돌과 이동을 반복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태양계를 형성한 초기의 역동적인 사건들은 결국 지구 환경과 생명의 탄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후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환경이 안정적인 것은 태양계 내부의 중력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궤도 모양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씩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형에 가까워지는 긴 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원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온도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를 그렸던 시기가 있었고 이때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궤도 변화에는 목성과 금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금성 역시 지구와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궤도도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를 미세하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행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지구의 궤도가 수십만 년 주기로 찌그러졌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변화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이런 504만 년 주기 궤도 변화가 지구의 기후 변동과 빙하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같은 곳의 풍경을 보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들이 이 변화를 증명해 줍니다. 과거 2만 8천 년 전에는 지금의 맨해튼이 높이 1000m가 넘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거대한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시속 53만 마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약 2억 3천만 년에 한 번 은하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지구가 탄생한 뒤 지금까지 이 은하를 겨우 19바퀴 정도 돌았을 뿐입니다. 이 은하 여행 속에서 태양계는 은하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독특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전목마의 말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며 은하의 밀집 지역과 덜 밀집된 지역을 오가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태양계가 은하 속에서 다른 환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지구에는 때때로 더 많은 우주 방사선이나 충돌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의 대멸종 사건들이 이 은하 여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반복된 은하의 구조 속 질량 밀집 지역을 통과할 때 지구는 더 많은 해성이나 소행성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양계 전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지구와 생명 역시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달 이야기로 넘어가면 달 역시 지구 형성의 극적인 역사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고대 달의 표면에 남아있는 막대한 용암 바다는 과거 달의 내부가 매우 뜨겁고 활발한 화산 활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용암 바다는 달 전체를 뒤덮었으며 이로 인해 달의 일시적인 대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암 바다 속에서 방출된 가스가 달 표면에 얇지만 존재감 있는 대기를 형성했고, 이 대기 속에서는 물jet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수십억 년 전 짧은 기간 동안 달은 일종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달의 낮은 중력 때문에 이 대기는 빠르게 우주로 새어나갔고, 이후 달은 완전히 식어버리면서 현재의 차갑고 메마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달이 식으면서 내부의 금속 핵이 굳었고, 이로 인해 달은 자기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아폴로 55 미션이 가져온 암석을 조사하면서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달이 자기장을 잃은 시점은 30억 년 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된 암석에는 10억 년 전에도 달의 자기장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달의 내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며 식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지구의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태양계 초기, 젊은 지구는 테이아라는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태양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 중 하나였으며 지구의 모습과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지구의 표면은 녹아내렸고, 방대한 양의 파편이 우주로 튀어나가면서 결국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테이아의 금속 핵 일부가 지구 내부로 합쳐지면서 지구는 훨씬 더 큰 철핵을 갖게 되었고, 이 견고하고 뜨거운 핵 덕분에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의 회전축이 적절하게 기울어져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도 이 충돌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달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고 조성력이 안정되면서 기후가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이아 충돌 덕분에 안정적인 환경과 자기장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만약 충돌의 힘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지구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수도 있고, 조금만 약했더라도 달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우연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태양계 초기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희귀한 조건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성의 이동, 충돌, 중력의 미세한 상호작용, 은하 속의 위치 변화 등이 모두 겹합해 지구의 환경을 형성했고, 그 속에서 생명은 기적처럼 태어났던 것입니다.